이번 제1분과 행정안전부 기획세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 문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또 중앙과의 관계,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관해야 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 그런 것들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제목 가지고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다루는 두 개 주제는 그 중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것으로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는 그 두 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에서 아주 일부를 범위를 제한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범위가 넓고 다뤄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1시간 20분 동안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두 분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압축해서 그 핵심 이슈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토론자분들께도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발표는 20분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은 7분씩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다가 토론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표자들의 종합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에 종합 정리하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기관 교수께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한 것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상지대학교 행정학과의 박기관 교수입니다. 사실 이 원고는 우리 지금 고모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단 4일을 줬어요. 급히 우리 행안부에서 4일 안에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의회 관련돼서 글을 써달라.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 4일 동안 어떻게 이걸 정리할까. 그래서 밤을 좀 새워가면서 좀 했는데, 오늘 또 막상 우리 김한재 고모님 그리고 정세욱 고모님 이렇게 모시고, 또 여기 아주 내노라 하는 전문가 이 교수님들을 모시고 발표하려니까 상당히 좀 긴장이 됩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20분 안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PPT를 해야 되는데 제 발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 지방의회 내용을 한번 쭉 변화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91년, 그러니까 95년의 민선자치단체장 그 전하고 후하고 이 변화를 한번 지방의회 변화를 한번 쭉 분석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이제 전부 개정안이 2019년에 이미 이제 이 발안이 됐다가 국회에서 폐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시 폐기된 21대 국회에 와서 전부 개정안이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서 지방의회 현재 부분에서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느냐, 2019년하고 이번 2020년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것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평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지방의회 부분에 냉철한 진단과 함께
이런 그 평가를 한번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방의회에서 상당히 그 유상이라든지 또는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상당히 아직도 전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효율적인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대안으로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유상을 더 강화하고 또 역량을 더 강화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보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참 의문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의 11.8%의 면적이 11.8%에 해당되는 수도권에 모든 인구가 다 집중돼 있고 권력과 권한, 자원, 정보,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수도에 집중돼 있는 형태. 더 나아가서 이 계속적으로 지방에서는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잘 알다시피 저출산에 따라서는 인구의 급감에 따라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인구 소멸까지 일어나는 형태. 그다음에 더 여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적인 산업에 대한 불균형의 문제가 국토의 불균형이 더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는 형태. 이것이 굉장히 지금 자치 분권에서 또는 국토 균형 발전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치 분권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2할 지방자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의 사무와 지방 사무회가 거의 뭐 7대3 또는 지방 재정에도 역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이런 지금 구조 속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이 상당히 유축돼 있고 지방이 상당히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는 형태로 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의 실현의 하나의 장으로서 또 풀뿌리에 가장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안에 보면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유상이나 역량의 부분이 상당히 당겨지 못한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학계에서나 또는 현장에서 목소리는 아직도 역시 지방의 행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또 특히 지방의회 쪽의 부분에서는 지방 입법권이 보장되지 못한 그러한 현상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문제점과 또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의회의 유상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의 이 91년부터 95년까지 그러니까 이건 95년 민선 전까지 지방의회 변화를 본 것이죠. 자치법 전부 개정과 그 다음에 95 민선 단체장 이후에 해당되는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논문을 담아놓은 부분에 쭉 아마 분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특징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논문을 잠깐 쓰면서 고민한 게 뭐냐면 이 논문이 이렇게 좀 전개됐으면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91년, 그 다음에 94년, 2006년, 2014년 이 아주 기폭제가 이루어지면서 전부법 개정안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강화가 돼요. 근데 이 부분에는 상당한 이해관계, 스테이크홀더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핵심적인 그런 쟁점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좀 역동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게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련돼서 그 얼마나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개입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좀 수록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에 생략을 하고요. 현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안과 지방의회 변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시된 부분은 지금 현재 2019년에 전부 개정안이 지금 그대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주로 이 부분에 지방의회 부분에 이제 이 개정된 사항을 보면은 일단 기관 구성을 다양화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치단체장 약의회형으로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주민 투표를 거쳐서 지방의 집행기관에 관련된 그러한 기관 구성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아주 이제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장관이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이런 철저한 지방의회에 대한 그 주민에 대한 그 공개를 실시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 조례나 규칙의 공포 이 방법들을 기존에는 그 종이에 대한 문서로만 했는데 이제 전자정부 시대, 이제 전자화 시대의 전자 공부도 종이 공부와 통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의원의 의정 활동비들도 의회 의원들의 여비가 의정심의위에 결정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만들어준 부분, 좀 상당히 자율성이나 또는 위상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했다는 측면이죠. 그다음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고 상당히 많은 지방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방의원들이 시 돈은 특히 더 그렇죠. 몇십 주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또는 사무의 그 어떤 감사라든지 또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의결을 하고 싶어도 수백 벌타기씩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전문 인력 제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방의회에서 요구를 했죠.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의 문제. 그래서 이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특히 뭐 광역이고 기초고 다 사무 직원의 인사권에 모든 것들이 다 자치단체장에 임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끊임없이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이번에는 정부 개정안에서 시도만큼은 이 지방의회 의장한테 임명권을 이게 보장해줬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장 인사위원회 이거는 좀 넘어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번에 특히 2020년에 21대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정부 개정안은 2019년에 정부 개정안에서 변화가 좀 하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그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조항의 일부를 상당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네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그 지방의원의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영리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지방의원들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아주 규정화 해가지고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뭐 겸직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특히 이 지방의 출연기관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일거에 해소하는 그런 규정을 해버렸다. 그래서 의미 불분명한 겸직 금지 대상에서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그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은 기존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왔던 이 부분, 이 공공단체가 뭐냐 또는 관리인이 뭐냐, 즉 다시 말해서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첨가된 게 이번에 공공단체예요. 그래서 이 공공단체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사무를 위탁받고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또는 사업비, 이걸 지원받는 그런 기관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이 공공단체의 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이게 겸직을 할 수 없다. 지방의원들은.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관리인에 해당되는데, 이 관리인은 이 시설이나 재산, 이 관련된 그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막 옷을 박았거든요. 이 관리인 부분들을 아주 명확히 이번에 정리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그 법률안에 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의 겸직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직에 대한 공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화시킨 것이 이번에 21대 국회에 올라간 정부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한 거를 91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개정안까지 쭉 분석한 것을 한번 제가 한번 쭉 그
특징을 한번 보니까 91년부터 약 45차례 정도 개정을 했어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세봤는데 하여튼 어떻든 45인데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45차례 개정을 했고요. 이 개정 원인이 타법으로 인해서 개정을 한 부분도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나중에 학술 논문을 해서 전개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방의회의 제1기에서 기폭제가 된 91년, 부활된 91년에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이 신설이라든지 개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 또는 유급 보좌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면서 이런 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그 다음에 2020년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그 지방의회의 특징 부분은 상당히 방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지방의회 심의의결이라든지 또는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개정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번 2019년, 20년 똑같이 공동 보면은 지방의회 윤리성 또는 지방의회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개정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일단 단체장에 비해서 강자치단체장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했던 지방의회에 아까 전 시도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또는 정책 전문 지원 인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일부에 상당히 인사권을 부여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특징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상당히 좀 높여줬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또 직무 수행을 발생한 사망, 상해 보상금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를 했다. 특히 우리가 계속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그런 어떤 독점적인 형태를 좀 지방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좀 이거를 완화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도 가지고 있지만은 지방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 나타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또 우리 학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자치 입법권이 상당히 지금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은 29조일 거예요. 기존에 22조였는데 29조가 그대로 그 지방자치 입법권을 제약하는 그런 조항이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가 아니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 관계인데 이것은 지방의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권을 보면은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기초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하는 거 또는 주무장관, 행안부 주무장관이 감독하는 거 이런 또 대집행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지방의회 상당히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형태로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방자치 부분을 넘어서 지방의회에 한정했을 때는 지방의회 자치법 입법권을 제약시키는 그런 한계, 그다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지금 시도만 지금 광역의회만 사무처 직원에 관련돼서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한테 임명권을 줬거든요. 그럼 시군구는 뭐냐? 기초의회는 똑같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똑같은 그런 지방의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상을 갖고 있는데 왜 기초단체만 빼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군구 기초의회의 지방 이 사무처 직원들도 아니 사무국 직원들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정책 전문 인력 제도도 이거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했던 것을 보완을 했어요. 근데 보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인력 제도에 마련을 했지만은 거기에 부수적인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인력에 어떻게 수급하고 인력을 어떻게 그 보직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아예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구체적 안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거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지는 안 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전부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조직권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지방에 의해서 어떤 실, 본부, 국 이런 것들을 뭐 한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이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무기구나 그 인력에 관한 그런 그 법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이 돼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이것은 반드시 법 규범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법 근거는 조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저렇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버리니까 너무 이게 입법권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헌법을 먼저 고쳐야 된다. 헌법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자치에 관한 자치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치에 관한 규정은 법령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 버리니까 이 지방자치법 제29조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헌법에 고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또 특히 이 법률 유보의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시키거나 의무를 부여시키거나 또는 형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세목이라든지 세율을 어떤 인상하고 세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 재형 법정주의에 대한 한계. 즉 다시 말해서 이 지자체 조례 유리 시에 조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어떤 형벌을 할 수 없는 법을 어겼을 때는 형벌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형벌을 조례로 가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떤 이런 조례 준수의 의무가 상당히 미약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치법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자치 조직권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제기한 것은 헌법의 제18조에 보시면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속기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둔다고는 괜찮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그냥 복속기관으로서 이런 지방의회에 상당히 지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헌법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완전한 인사권 독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구의회도 이번에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한테 임명권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제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상당히 요새 문제가 많이 돼요. 자치단체장이 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이라든지 또는 공기업의 사장들의 낙하산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예요? 공기업에 대한 부실적인 부분,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떤 건전성이 상당히 큰 유약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막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제도를 법적 규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지방의회 유급제 보좌관제입니다. 똑같은 국회를 비교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되면은 약 8명의 보좌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시도에 몇십 조에 관련된 예산을 하고 또 사무감사 또는 예산 뭐 정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같은 경우는 전혀 유급 보좌관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급 보좌관제를 좀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해야 된다. 하나는 1대1로 한 사람 대 1인 유급 보좌관을 할 수 있고 의원 1인당 2, 3일 보좌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인 2, 3인의 보좌관 그러니까 지방의원 2, 3인 1인에 2, 3명이 붙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해주려면 상임위원회에 좀 활동하는 부분을 좀 맞춰가지고 거기에 보좌관제를 좀 경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재정적인 압박이 오니까 2, 3인 정도의 좀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보좌관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차제에
이 지방의회 직렬제를 좀 만들어서 지방의회의 그 직렬제를 통해 가지고 지방의 전문적인 그러한 공무원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력 채용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관해서 쭉 변화를 했고, 그다음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게 이런 자치법 입법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인사권 독립의 완전한 독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정책 전문 지원 인력제도의 완비를 위해서는 더더욱 좋은 그런 안들을 더 구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지방의회는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단체 자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자치적인 그런 그에 한번 해보지도 않은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관에도 불구하고 또 아울러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이렇게 유상과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의 상당히 정치와 행정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바라면서 네, 방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상범 교수, 이상범 선생님께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한지 교수님, 우리 정세욱 교수님 모시고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아주 좋은 세션을 되게 준비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특별지방자치단체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좀 약간 생소한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재밌는 것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11장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만든 그래서 뭐 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한번 사례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특히 제가 또 기초자치단체 쪽에 있기 때문에 기초연합 광역 쪽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합형으로 해서 어떤 것도 있나 봤더니 일본의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연합이라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지금과 다른 어떤 그러한 사회 시대 국면에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라든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의 어떤 재난이 이전 시대보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직면해야 될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행정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기존까지는 그러니까 대면이었다면 이제 비대면 어떤 그런 사회로 가고 계속되는 어떤 광범위한 사회적 재난이 같이 물리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단일의 수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대응적이고 그다음에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체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핫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일본의 후기 고령자 의료광역연합에 대해 살펴봤고요.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적 제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배경은 뭐 계속 이전 논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문헌적인 측면에서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 현행 지방자치법 상에 특별지방자치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설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으로 그걸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장화된 또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은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분권과제로서 이 제도가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11장으로서 별도의 장을 두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을 추진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역행정수의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나와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하게 되어 있고 관할구역은 구성자치단체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 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 기초 간 계층적 차이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규약을 통해서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구역을 정해서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 유인사무 그리고 국가나 시도 유인사무로도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죠.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및 기관 구성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규약은 역시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치권이 인정이 되는 근거가 되겠고요. 전부 개정안에서는 규약의 어떤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은 의회와 집행기관 두 가지로 기관 대립형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 겸직을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일본과는 좀 다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이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각 소속 공무원들로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기본 계획과 경비가 있는데 결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을 세워서 소관 사무를 처리하게 되고 필요한 경비는 이게 일률적인 분담이 아니라 인구, 사무처리 수의 범위 등 고려해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분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지금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 재정력이라든지 인구에 따라서 재원을 다르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논의가 아니면 또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과 회사는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의회 의결만 거치면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9페이지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합입니다. 우리나라 제도 중에서 가장 유사한 제도는 조합이죠. 특별지방자치단체 가장 유사한 제도는 조합이고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냐 아니냐 내용도 굉장히 어떤 법학 부분이라든지 행정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방교부서 교부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정권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조합의 특성은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공법의 성격을 갖고, 셋째는 고유한 사무 처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합 규약의 제한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보통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사무 영역과 관련된 전 권한성을 갖지 못하고 귀하게 정해진 사무 수행권만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합과 관련된 부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일본의 특별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본의 특별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그 일본 그 지방자치법 내 특별구, 그다음에 공공단체 조합이고 제3구가 있고 그 조합 내에는 일부 사무조합과 광역연합이 있죠. 그리고 일부 사무조합은 우리나라의 조합과 유사한 형태고 광역연합이 바로 오늘 논의하고 있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와 아주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역연합은 1995년에 출범하였고 일부 사무조합의 문제점, 광역행정을 소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일부 사무조합은 1466개, 그리고 광역연합은 11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일본 광역연합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단순한 법인 조합과는 그 법적 지위와 권능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고 공식적인 연계 협력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아주 유사한 거의 동일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01페이지에 있는 일본의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일본의 그 후기 의료 광역연합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는 실질적으로 재원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형식적으로는 그 고령 사회를 전망한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즉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로 하시고 그 이하는 전기 고령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적인 의료제도를 의료제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후기 고령자라는 이 용어 때문에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랑 많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에서 가장 설립의 가장 큰 주안점은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일본 그 노인보건 제도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합에서 지급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초고령사로 진입되면서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증가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피보험자들한테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로소득의 어떠한 일방적인 재원 부담을 조금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또 비판이 제기되면서 도입이 되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기존의 노인보건제도는 지역과 보험료 격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종촌과 5배 정도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되었고 그 추진의 형태가 바로 지금같이 모든 도도부현에 있는 모든 시정촌이 가입하는 그런 기초연합형 광역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2008년 4월 1일 도입이 되었죠. 그리고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48조 광역연합 설립 규정에 의해서 의료 광역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3페이지 재원 구조는 그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인데요. 자, 그림 1을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 측면입니다. 공비와 그리고 후기 고령자 지원금 그리고 고령자 보험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은 되어 있고요. 먼저 공비는 국고 보조금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50%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부담이 종래대로 4대 1대 1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75세 이상의 고령자 급여에 대한 국고 부담의 중점화라는 이전의 어떤 노인 보건 제도의 생각을 개선한 것인데요. 결국 국가라든지 시도가 이런 형태로 특별 지방자치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어떤 그 재원 부분에서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후기 고령자 지원금 같은 경우는 각 보험자들이죠. 그러니까 각 보험자가 공평 부담한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자 수에 따라 부담화 되어 있고 사회보험 진료 수가 지불 기금이라는 곳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각 광역연합에 교부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고령자 보험료는 10%로 되어 있는데
근로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어떤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약 30%를 보조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는 전원이 납부하는 균등 부분과 그다음에 보험료 납부 금액의 차이를 소득에 따라서 소득 비례 부분으로 구분되고 보험료는 피보험자 개인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05페이지에 지방형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연합 기관 구성인데요. 기관 구성은 의회와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의회는 의료광역연합의 의회는 광역연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고 또 개폐할 수 있고 예산을 결정하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련된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방현 회원 지방 공공단체인 54개 시정촌의 지방의회 의원에서 선정된 대표들로서 구성되는데 그중에 한 명씩 해서 정수는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연합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광역연합의회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하게 되고 정례회의는 2월과 11월 연 두 번 하게 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정수는 11명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회 의결로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지방의 후기 고령자 의료광역연합 조직도를 보고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집행기관은 지방연의 시정촌의 자치단체장과 그 다음에 직원으로서 구성이 되는데 광역연합장은 지방연 시정촌 단체장 중에서 단체장의 투표에 선출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의회 의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광역연합장은 그 내부에서 광역연합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선임하게 되고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참조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내용은 자료를 사무분장이라든지 그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입니다. 지방의 후기 고령자 의료광역연합의 사무인데 결국 어떤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광역연합과 그리고 시정촌 사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광역연합은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돼서 부과와 지급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되고 시정촌은 보험료 징수 그리고 보험료 자격증 발급하는 부분 이렇게 딱 이완화되어 있어서 이런 구분들이 굉장히 잘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08페이지에 나와 있고 105페이지에 있는 지방 후기 고령자 의료연합 강호 산업 사무 분담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있는 지방 후기 고령자 의료과학연합의 재정입니다. 아까 재정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비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그 의료지불 기금에서 이렇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예산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 지방형 후기 고령자 의료광역연합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두 가지로 되어 있는 하나는 광역연합의 운영과 필요 사무비에 쓰이는 일반회계 그리고 피보험자 의료급부 등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쓰이는 특별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은 일반회계 전체는 분담금이 부담금 즉 시정촌의 공통 경비 부담으로서 99%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징적인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세출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의회비, 총무비 등이 있는데 특히 민생비 같은 경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게 노인복지비로서 쓰이고 있는데 세출이 한 80% 이상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표 7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세입세출 관련된 내용은 지방 후기 고령자 의료광역연합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21억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 과목을 보게 되면 시정촌 지출금이 약 20%, 국고 지출금이 약 30% 그리고 지방연 지출금이 한 8%로 되어 있는데 뭐 재밌는 얘기지만은 4대 1대1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광역에서는 또 약간 좀 적게 지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도 좀 보여지고요. 특별하게 세출 같은 경우에는 총무비, 보험급여비,
특별고액의료비 공제로 되어 있는데 보험급여비가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12페이지에 있는 시사점입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연합 제도의 시사점을 좀 봤을 때 관할 구역의 측면, 그 다음에 조직 구성의 측면, 지원 분담의 측면, 주민 참여의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관할 구역인 같은 경우는 자,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가 각각 다르고 또 특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국가 유임 사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형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 측면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투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약간 틀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들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간접적인 어떤 형태를 보고 그렇게 선출하는 방식으로 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분담 측면에서는 국가 유임 사무를 에 따른 국가 재원 부담 규모가 아주 적정한 비용으로서 이렇게 부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 또 강조하냐면은 항상 국가 광역 기초 간의 어떠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재원 분담 경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초기부터 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 참여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일본의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설립된 그런 광역 연합인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주민 참여라든지 이해관계에 참 굉장히 미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담이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는 어떤 그런 문제도 빌미에도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바뀐 어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빌미가 되는 이 제도를 바꾸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공약상에 들어갈 정도로 제도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연합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평가를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연구의 한계상 유형평가 수준에서 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5가지로 설립했는데요. 먼저 설립 목적 준거입니다. 설립 목적 준거는 결국 어떤 동기로 설립했냐에 관한 것이고 표 8에 보시게 되면은 광역 행정사무 처리, 특정 행정사무 처리, 그리고 기업 경영 행정 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 등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설립 방식 측면에서는 설치 기관과 특별지방자치단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에서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 범위와 관련돼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단일 그리고 다수 보게 되었고 네 번째로는 대응 수요 준거였습니다. 대응 수요는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기능적 특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표 11 보시게 되면 규모 경제 달성, 그다음에 상호 협력 필요, 그리고 분쟁 조정 수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강제성 준거라고 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표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준거로서 그 설립 목적과 관련된 것은 광역 행정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62세에서 74세까지는 정기 고령자 그리고 75세는 후기 고령자를 구분한 후 독립적 의료보험으로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보험료율은 독립성 원칙을 적용하여서 광역적 사무처를 위해 광역연합이 설립되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설립 방식 준거로 봤을 경우에는 독립적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었지만은 결국은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연합을 갖다가 만든 이유는 국가 사무의 위임을 통해서 어떤 독자적이고 특수한 전문 분야를 그다음에 하는 그러니까
행정 주체로서 설립되었고, 그다음에 사무 범위 준거로서는 단일 사무, 그다음에 대응 수와 관련해서는 상호 협력성 필요, 그리고 강제성 준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강제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이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로서 국가 이임 사무를 갖다 강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중앙 주도로 인한 비판에 계속 직면해 있는 제도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당의 어떤 정권교체 비밀로서 나타나왔던 그런 제도로 뭐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책 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지방자치 추진을 잘할 수 있을까? 정책 재원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그림 3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협력체 구축가 일반 과정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먼저 선제적으로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로 해서 협력기구의 결정을 통한 협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주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고 먼저 갈등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된 협력 인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신뢰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재정수단, 결국 재정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야 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권, 그리고 시설 운영 지원도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협력 사업 기금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돼서 승인 부분에서도 좀 더 먼저 우선 승인하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현행 조합이 지방 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교부세를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렵겠지만 고려해보고 논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일본의 중요한 사례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과 더불어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의 순서는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의 우리 홍준현 교수님 토론 좀 해주시죠. 7분입니다. 네, 중앙대학교 홍준현입니다. 이 박기관 교수님이 역시 차기 회장님답게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걸 갖다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뭐 사실 전적으로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고, 그다음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첨언할 것은 사실 이제 기관 구성의 다양화는 지방 의회에도 사실 이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개정안에 보면은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올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관 그 개정 법률 안에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또 다른 법률로 또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의 유형을 갖다가 좀 러프하게 개정안에 담아놓은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오히려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그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경직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때는
사실 거기에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성하게 돼 있고 그것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이제 정부 개정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특히 이제 대도시 행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 특광역시 의회하고 자치구 의회 간의 위상 정립인데 그런 면에서 겸직을 한편으로는 또 사실 그 광역과 기초관에 그게 전체적으로 시도 간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 대도시 행정에서만큼이라도 겸직을 수용하는 것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 개정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 다 써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와 있지 않은 얘기 중에 이제 많은 곳에서 시도의회에게 의장에게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여기저기서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의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에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인사권에 있어서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논란을 계속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장의 임명권이나 위임의 범위 설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분명히 담겨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워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 직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사실 우리 교수들도 그렇고 저도 옛날부터 의회 직렬 신설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신설하려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럼 사실 직렬 밑에 직류를 구성할 것이냐 말 거냐 문제도 생기고요. 때에 따라서는 입법 직류하고 의사 직류로 나누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소규모 의회일 경우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사무처의 구성을 보면은 전문위원실과 관련된 거하고 의사 진행하고 관련된 것이 사실상 구분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입법조사관이나 예산분석관 같은 쪽을 좀 더 전문성을 하면서 입법 직류를 만들고 지금 의사 업무와 관련된 것을 의사 직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앞으로 임용 체계와 관련해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직렬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방의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회 직렬로 할 거냐? 이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의회 직렬을 왜 만드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의회 직렬을 만드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독립성도 보장하기 위해서 그 행정부하고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은 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직원들 중에 뭐 기술직도 있고 단순 행정직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부분까지 의회 직렬로 늘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처럼 이 인사교류가 일어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도의회에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기구 정원과 관련된 거 저는 거기다가 굉장히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하나 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 제가 포인트를 지적하자면은 지금 기구 정원 규정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그리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기구 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의회의 입장은 뭐냐면 의회는 행안부의 감시, 그러니까 컨트롤도 받지만은 굉장히 빈궁해지는 게 자치단체 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인사권 독립 문제랑 그 인사권 독립되고 조직권 독립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매우 공공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헤드 치고 이게 꺼지는데요. 그 다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하나 이제 발전적인 박기관 교수님하고 차이인데요. 아까 그 보좌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사실은 그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적 성격을 같이 안 그러면은 전문위원을 그냥 강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 지원 전문 인력하고 보좌관을 다 보장하는 것은 좀 중복적인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전문위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현재 나와 있지 않지만 법률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텐데 왜냐하면 어떤 성격으로 보호할 거냐 하는 것이죠. 5급으로 할 거냐 6급으로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5급으로 할 경우는 굉장히 제약이 오히려 큽니다. 그래서 6급 상당의 결정적 공무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적 중립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결정적 공무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정당법을 오히려 개정할 필요도 있어요. 정당에 소속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제 행안부에서도 나오셨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 교환을 하고 만드셔야지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얘기만 써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제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명지대학교의 우리 기정훈 교수님. 두 개 다 하는 건가요? 두 개 다 그래서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간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쪽의 전공은 평균평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무신경 측면에서 봤을 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라는 아젠다를 딱 지어놓고 이건 다 오르니까 다 봐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환경상 같은 거 해보면은 실제 환경부에서 잘하는 거 있고 또 지역 환경청이 더 잘하는 거 있고 광역자치는 잘하는 거 있고 기초가 이게 다 특징인데 그냥 기초에서 다 몰아준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 국민의 필요와 관계없이 정치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단위에서 하는 게 효율적 근데 그런 내용은 사실 여기 담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단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것에 대한 어떤 조금 그런 국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권, 조직권, 재정권 보장인데 과연 이게 진짜 시장 군수나 지방 의원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국민들을 위한 건지 꼼꼼히 홍 교수님 말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정말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에는 지방에 가보면은 의원들이 실제로 막 자기 재산권을 위해서 막 그런 걸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저 견제장치 안 해놓은 거는 참 위험하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깃발 날리는 아젠다를 환경안전부에서 오셨긴 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입법권 제약에는 여기 보니까 전문성이나 또 실제로는 주민들이 별로 뭐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법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비전문가로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이상봉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 처음에 이게 연합이라는 말 써서 원래 이 도시행정에는 도시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완전히 새로운 자치 하나 만드는 건데 이렇게 뭐 기초위에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건데 그건 아니고 보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조합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몇 개 자치단체를 모아가지고 하나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쓰셨는데 실제로는 뭐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고령자들한테 적합한 의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만 또 실제 가보니까 고령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늘고 뭐 고령자들 의료를 못 받게 억제하는 역할도 오히려 거꾸로 했다는 얘기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방을 다녀보니까 지방의 복지, 뭐 환경, 교통 수요도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도 10분 이상 가가지고 거기서 뭐 1,000원 택시 막 이런 거 만들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단체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치단체 형태가 많이 생길 텐데 이게 꼭 조합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합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이게 공법인이라서 의결도 받아야 되고 뭐 시도지사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라면 이거보다는 거버넌스 형태로 빨리 만들고 해체하고 또 다른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서울시립대 우리 박노수 교수님. 네. 네, 저는 이상범님 토론을 할 텐데요. 저는 지방연사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간에 저희들이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근거는 있었으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하나보다 막 이런 것들도 사실 한때 또 있었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개정안에서 조합 따로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차라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두 개 구성으로 나눠서 조합 따로 두고 광역연합 따로 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연구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고민이 되고 사실상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광역적 행정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쪽에서도 하고 있는 교통 문제라든가 또 특히 환경 그다음에 재난 문제 내지는 무슨 의료라든가 관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연합적 광역적 행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특히 아마 생각해보면 교육 분야도 아마 이렇게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미국의 교육구처럼. 그래서 그런 구조가 차원에서 이제 보다 보면 규모의 경제 문제라든가 근데 협력적 문제라든가 또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저희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우리 헌법상에 보면은 그냥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헌법적 위헌적인 논란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20대 국회 이야기했지만 광역교통청 특별행정기관으로 있어서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진행단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역시 이 특별행정기관으로서 그 지방특별행정기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차원에서 광역사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으면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관계성이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행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있었었고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시키겠다는 것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연구들이 이제 쭉 나온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대해서 조금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개정안에 보면은 기관 구성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특별자치단체를 만들고 해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치의 문제라고 치다 본다면 사실상 자기네들이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의결 정도면 됐었지 굳이 행안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 별로 크게 있겠느냐 이런 의미의 차원에서 약간 고민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을 의결하고 통보하는 정도라든가 보고 이런 용어를 쓴다든가 이렇다 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분쟁의 소지도 있고 다 거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소속되지 않는 부분과의 분쟁 사건도 뭐 분쟁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앙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자치 차원에서 본다면 위헌 논란도 가져오고 내지는 여기 지방자치 강화된 차원에서 굳이 뭐 그 중앙 정부의 보고를 승인을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약화와 기관 구성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실상 자치법 자체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자체를 어떻게 그 주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다로 만들 수도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기관 대립형으로 만들고 의회에서 뽑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규약을 통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기관 분립형 구조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규약 우리 일반 지방자치법 지금 현행 구조에서 보더라도 지방의회와 연관된 의결 권한이라든가 그 이외에 구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뭐 규약으로 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기왕이 법을 이제 우리 개정안을 만들면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문제에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이 일으키지 않지 않겠는가. 또한 아까 승인 권한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전에 사실상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들이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조정 권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합에 대한 분쟁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서 사실상 승인보다는 조정에 관한 권한을 좀 더 강조시켜주는 게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 공무원의 문제인데 법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봤더니 해산할 때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 쪽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이야기가 해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다른 데로 파견 갈까요? 아니면은 그만두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 있고 경비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연비 쪽에서는 경로기능 개발적에 두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자치법에 두고 있는 우리는 자치법에 두고 있는 근데 경비 문제 재원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세권 같은 거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세권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지방자치 자체가 뭐 물론 아까 발표하셨듯이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디테일하고 보면은 그 중앙정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할 수 있는 임은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기경으로 바꾸는데 필요하지 않거든요. 뭐 국가 인사만 진행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분담의 문제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규약과 어떤 법에 의해서 맞춰지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라고 한다면 이 지금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시행령이 법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안 나오니까 좋았는데 어쩐지 막 웅성웅성해서 이상하다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하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경비 문제라든가 과세권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시행령에서 뭘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지방정 더 옥죄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시행령이에요. 사실은 지방의회 같은 경우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법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해놓고 시행령에서 막 막는 그거보다는 법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지금 뭡니까 우리 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의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설명해 주셔서 참 고맙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책 제언에서 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인식이 강화돼야 된다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협력적인 인식보다는 자기 지방자치단체 이익적 차원에서 그런 계산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좀 전제되거나 분쟁이 전제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 소위 말하면은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따져가지고 재원을 분담하도록 돼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도 먼저 갈등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각해 보는가 아니면 논의의 선상에서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지방자치 사업 관련 정보나 지식 이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능력의 범주가 또 다르고 뭡니까 지식의 정보가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칸막이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채널들이 사실상 그렇게 반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재정지원 수단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좀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서 법상에서 하고 그 특별지방자치한테 과세권을 일부라도 어차피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것만 가지고 뭐 단일 종목이든 다수 조금 일부 몇 가지 종목이든 간에 특별한 분야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니까 과세권을 주는 것도 뭐 여타 다른 선진국의 뭐 그 이런 게 강화된 발전된 이야기 그 국가의 보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너무 이미 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오신 우리 문지영 사무관님, 원래 과장님이 오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문지영 사무관님은 바깥 그 외견상으로보다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실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문지영 사무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치음 제도과장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대신 자리하게 되었고요. 이 저명하신 저희 교수님들과 또 배움의 자리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 교수님께서 이 두 가지 발제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좋은 저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아까 계속 시행령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법이 통과되어야 이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 혁신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자치단에 대응해서 자치단체가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성과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어떤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서 연계해서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도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그런 지자체에서는 좀 더 많은 권한을 달라 자기들은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요청을 하시는 반면에 특히 군 단위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신설이 되면서 이 권한들을 국가가 다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건의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인력의 국가직화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일정 부분 감염병이라든지 뭐 안전 이런 사항들은 지역이 상시적인 현장 대응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회복지 차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협력 기제가 있지만 이런 조합 외에도 다양한 더 공고한 협력 기제를 저희가 하나 선택권으로 더 추가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뭐 여러 가지 제언해 주셨지만 이 뭐 교수님께서 뭐 과세권이라든지 분쟁 조정 그리고 승인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인식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 수도권 원래 이제 교통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오히려 자치단체가 국가에서 해달라라는 요청 때문에 광역교통청이라는 국가조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사실 뭐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협력 제도를 운영할 때 이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권한 이양, 뭐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던 사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좀 제도 개선하는데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관련해서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만 이제 인사권을 독립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의는 있었지만 사무직원 규모가 굉장히 적은 시군구 지방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명 미만인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시군구를 이제 독자적으로 인사 운영을 맡길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시도의회를 먼저 독립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보좌관이나 개인 비서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또 특히 이제 국민 여론이 조금 뭐 일부의 안 좋은 부정적인 사례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정치적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어떤 달리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 의원이 개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위원회, 그러니까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해서 개인 비서화를 방지하는 것을 먼저 좀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이번에 이제 법 규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이후에 말씀하신 어떤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정부에서 먼저 혼자 나와서 말씀을 뭐 드려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강성 다양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법률안을 좀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교수님 자문도 한번 좀 얻고 그렇게 해서 너무 이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원래 4시에 끝나게 돼 있는데 4시 5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한두 분 좀 필요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우리 김한재 교수님께서 역시 시간을 고려하셔서 네. 그럼 다른 분들 질문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발표자들께 1분씩 그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소중한 공연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홍준영 교수님, 그다음에 기정훈 교수님, 박문수 교수님, 그다음에 문사무관님.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제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것을 다 짚어주셨고,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이거를 주신 공연을 잘 받아들여서 흥분적으로 또 다시 다시 정립을 하도록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기강 구성 다양화 차원에서 문제는 또는 지금 현재 지방의회 관련돼서 전북법 개정안에 관련돼서는 한 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자치단체장 약의회 형태에서 전북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자치단체장에 여전히 상당히 편향된 또 더 많은 권한을 오히려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지방의회에 관련된 입법권 보장이라든지 또 이런 정책 전문 인력 제도를 잘 했는데 일단 아까 홍준영 교수님 얘기했다시피 직급이라든지 중류라든지 이거 시행령에 또 담아야 되거든요. 이걸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아마 이제 행안부에서 상당히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법률에 관련돼서 또는 시행령이라든지 마련을 하려면은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담을 때 우리 학계 또는 현장에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상범 박사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정원 교수님 말씀하신 거 결국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위해서 행정협의회 수준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기능적인 특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돼서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노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뭐 많이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만약 법이 통과돼서 시행령이 만드실 때 반드시 한번 고려해봐서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행정안전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행정안전부 자체 역할을 좀 이제는 좀 분명히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김한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자치단체끼리 어떤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조정자라든지 갈등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행정안전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아직은 조금은 좀 덜 이렇게 좀 중요시 생각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좀 더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사회자로서 사회자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데 제가 정말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중요한 핵심만 좀 짚을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좌관 문제하고 이제 전문위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좌관을 보좌하고 수를 늘리거나 뭐 이런 문제는 저는 지금 당장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 비서로 전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임위원회에다가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전문위원을 더 두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책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무슨 위원회 하게 되면 거기 전문위원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보건 문제, 복지 문제 전문가일 수가 없으니까 보건 전문위원, 그다음에 복지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수를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원들을 보좌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 하는 행정자치부 안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특별지방행정기관 말씀을 지방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어떻게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일본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에다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줄 때 협력해서 그게 과연 만들어지겠느냐. 과거에 수도권 매립조합 하나 만든 그 하나밖에 없어요. 1948년 그때 지방자치법 만들 때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 근거 규정은 있는데 만든 게 수도권 매립조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중앙정부로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일본의 경우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사례를 제가 많이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사무조합, 특별사무조합 해가지고 특별자치단체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뭐 140 몇 개, 1400 몇 개라고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저희들끼리 만듭니다. 복합사무조합을 보니까 그 사무조합이 심지어는 그 묘지를 관리하고 뭐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뭐 상수도 뭐 저 쓰레기 처리 뭐 해가지고 전부 만들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만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 보느냐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안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독일에 가가지고 놀란 것이요. 독일에 보온시를 가니까 보온시가 라인강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22km인가 떨어져 있는 그 거기서 물을 끌어오는데 크라이스라고 하는 자치단체 두 군데를 통해야만 끌어옵니다. 끌어오면서 같이 우리 조합을 만들자. 그러자. 아주 쉽게 합의가 돼가지고 뭐 이쪽에서 주민들이 왜 우리 물을 갖다 그쪽에서 먹게 하느냐 뭐 이러고 반대하지도 않고 서로 그렇게
양보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끌어왔는데 상소 조합을 만드는데 돈 들어간 게 보은 씨가 돈이 많으니까 95%고 나머지 두 개 크라이스가 5%입니다. 그랬더니 보은 씨에서 이거 조합을 만들면 우리가 95%를 가지고 행사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결권을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95%를 투자했지만 의결권을 보은 씨가 스스로 49.9%로 줄였어요. 그래서 3개 자치단체 중에서 둘이 합의해야만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보은 씨에서 돈은 우리가 다 댔지만 중간에 오다가 너희들 필요하면은 마음대로 물을 좀 따먹어도 좋다. 이렇게 해주고 이래서 이게 되거든요. 네? 그걸 보고 전 놀랐어요 아주. 근데 파리시에 가니까 파리시는 상수도 조합이 필요가 없습니다. 파리시가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144개 조그마한 시읍면이 꽃민느가 조합을 상수도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 불평불만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조합에서 물을 시읍면이 받아가지고 그걸 소비자한테 공급해주고 수도요금을 받고 물값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그거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야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물론 이게 중앙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좀 자치단체가 서로 너무 이기주의에 끌리지 않고 이걸 만들겠느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느냐. 여러분 그 고양시가 처음에 말이죠, 규모가 서울시에다가 물 좀 끌어다 먹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가 왜 너희들한테 물을 주느냐. 이래가지고 고양시가 할 수 없이 저 팔당에서 의정부 쪽으로 해가지고 물을 끌어갔습니다. 요렇게 양보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충청북도의 그 수안보 그 넘어가 그 문경인가 거기하고 이제 분쟁이 났는데 왜 우리가 물을 주느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안 됐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도 안 되고 서로 이해를 따지는데 규정 이런 거 외국에 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만 나지 이거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제도를 아무리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해도 되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 정리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 참 잘 들었고요. 이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전반적인 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토의된 내용이 정책을 위반하시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참고가 많이 되시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 보완이 잘 돼가지고 좋은 법이 제정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